지난번에 또 김재성 코치님이 한번 오셨다 가시고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있었나요? 결승전에 이런 이제 움직임 같은 게 아무래도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이해가 잘 간다라는 반응도 있고, 이제 워낙에 또 뭐 요즘 해설도 많이 하시니까 정리도 또 잘해주시고 저희가 또 국가대표팀 월드컵에 진출을 했으니까 이제 약간 좀 정리도 좀 할 겸,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홍명보 감독의 그 축구 구조에 대해서 아무래도 TSG 또 소속이시고 하니까 어떤 방향성으로 지금 월드컵에 대한 구조를 좀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쿠웨이트전 그리고 이라크전 어떻게 좀 보셨나요? 이전에 홍명보 감독이 하려고 했던 그 게임 모델 계속 추구하는 모습들을 읽을 수 있었고, 이전보다 선수들의 실행력이 더해지면서 좋은 경기력이 나오고 결과까지 만들어낸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쿠웨이트전 같은 경우는 감독의 전술 플러스 선수들의 실행력이 좀 더 돋보인 상황에서 좋은 경기력이 나왔던 것 같고, 일단 후방에서 빌드업 상황에서 비슷하게 이전과 같이 뭐 백포로 시작을 하는 경기였지만, 우리가 이제 공격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한쪽에 서령을 좀 높이 올리고 일단 안쪽으로 넣고, 요 투미들 상황에서도 그냥 한 명을 더 올리고 공격 숫자를 배가시키고, 결국은 이 뒤쪽에 세 명이 이제 후방 빌드업을 하는 상황을 좀 추구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전에 이제 좀 저희가 이라크 경기에서 초반에 이라크가 이제 강하게 이제 압박을 이제 나오는 상황에서 좀 더 효과적인 빌드업 장면이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상대가 이제 사이드 윙포드까지도 이제 전방 압박을 나오다 보니 미드필드 한 명은 사실 계속해서 이 사이에서 볼을 받기 위해 움직임을 가져갔었죠. 근데 이제 이 볼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상대도 우리 미드필드를 잡기 위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올라오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상대를 끌어내는 데는 성공을 했죠. 우리가 원하는 의도대로. 하지만 이 볼이 중앙을 거쳐서 이제 공격으로 전개되기보다는 이제 한 번에 이 생긴 이 뒤쪽 공간, 미드필드 뒤쪽 공간을 활용하는 긴 패스가 이제 한 장면이 나왔었고, 이걸 이제 움직이면서 볼을 받아서 다시 공격으로 진행되면서 코너킥까지 만들어냈던 장면들은, 사실 이런 장면에서 추구하는 거는 물론 상대가 강한 압박이 나왔을 때 이 확장된 공간에서 볼을 받아서 공격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지만, 사실 리스크가 작용을 하죠. 또 순간적으로 상대가 압박 나왔을 때 또 이 볼이 어떻게 처리될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씩 킥을 때려놓고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미드필드, 상대 미드필드진은 더욱더 이제 압박을 나오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우리가 미들 작업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 수가 있다. 근데 초반에 이런 경기 운영을 펼쳤기 때문에 뭐 상대도 더 이상 압박 나오는 거를 좀 무력화시킬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이 홍명보 감독이 울산에서 이제 경기를 할 때도 아무래도 이제 9번 공격수를 좀 쓰는 걸 좋아하잖아요. 주민규 혹은 뭐 마틴 아담 이런 선수들을 통해서 떨어뜨려주고, 그 떨어뜨려주는 세컨볼에 대한 이제 도전 이런 것들을 이제 자주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번 월드컵에서는 전력차가 많이 나는 팀들과 같은 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전방 압박을 사실 많이 견뎌보는 장면들이 좀 없었거든요. 이라크전에는 아무래도 이라크가 좀 어느 정도 급이 되는 팀이고, 그리고 이제 전방 압박을 본인들의 홈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롱킥도 좀 활용하는 장면들, 이게 요 장면, 여기서 이제 뭐 3백을 순간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라크가 강하게 좀 달려드는 그런 이제 과정에서 미드필드 라인에서 하나씩 좀 붙잡으면서 계속 미니까 앞쪽에 있는 오세훈 선수를 보고 그냥 한 번에 넘겨주는, 그리고 오세훈 선수가 워낙에 또 제공권의 장점이 있으니까 떨어뜨려 주는 순간,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또 이런 플레이를 또 현역 시절에 많이 하는 선수셨잖아요. 그쵸. 이런 거를 미드필드 선수들이 사실 이런 경기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을 받으러 센터백에 접근을 하더라도 이 볼이 길게 뭐 연결이 됐을 때 내가 빠르게, 상대 수비보다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그 볼을 받아냈을 땐 전방을 내다보면서 패스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 미드필드 선수들은 그 센터백의 볼에 어떤 방향에 따라서 아니면 뭐 거리에 따라서 그런 반응들을 빠르게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궁금해하시는 점들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요 앞에서 볼을 받는 선수들 있잖아요.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황인범, 그리고 이제 박용우, 이재성 선수가 내려올 때도 있고 한 요 세 명의 선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뺏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실제로. 황인범 선수는 뭐 워낙에 지금 유럽에서도 이런 탈압박 과정이라던가 굉장히 잘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는데 왜 뭔가 여기서 볼을 받을 때 돌아서는 움직임에 대한 부족함이 늘 있을까? 이게 왜 어려운 걸까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공간이 그만큼 많이 있다라는 건 공격수한테 장점일 수도 있지만 사실 수비한테도 장점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공간이 좁았을 때는 수비가 어디에 붙어야 될지 사실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아, 선수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공간이 많고 딱 한 명씩 물릴 때는 사실 공격수 입장에서는 아주 부담스러운 위치이긴 해요. 그리고 우리가 경기를 보다 보면 많이 나오는 장면이 이런 패스를 무리하게 넣다가 여기서 인터셉트를 하고 여기서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돼서 뭔가 실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 공격수 입장에서는 아주 부담스러운 위치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좋은 위치, 그 최적의 포지셔닝을 잡는다는 건 상대가 압박을 나오는 상황에서 최대한 가깝게 상대 스트라이커 뒤쪽에서 움직였을 때 이 부담을 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면 이 미드필드 선수들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따라 붙어야 될까? 아니면 너무 머니까 따라 붙었을 때는 뒷공간이 열리고 근데 이거를 안 붙자니 여기서 이제 돌아서면 공격적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애매하게 위치를 쓰다 보면 그냥 붙어버리면 이거는 정말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현장에서도 팁을 줄 때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냥 쉽게 상대가 압박을 거는 시점이 되면 이렇게 압박을 거는 시점에 같이 움직임을 가져가 달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야 이제 얘네들이 선택을 이걸 하니까. 붙어야 되는지 그럼 붙으면 이제 한 칸을 건너면 되는 거고 만약에 못 붙어서 압박이 오서 이런 상황이면 이건 정말 그냥 패스를 주면 뭔가 풀어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팁을 이제 현장에서는 주고 또 실제로 훈련도 가져가면서 플레이를 좀 만들어 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라크전에 이렇게 상대가 달려들 때 한 번에 이렇게 롱킥을 떨어뜨려주고 거기서 이제 떨어지자마자 다시 돌아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렇죠. 이런 플랜을 일단 이라크전에 홍명보 감독이 준비했던 거고 사실 이런 플랜은 우리가 월드컵에 가서는 좀 많이 해야 되는 플랜이잖아요. 그렇죠. 월드컵에서는 우리가 압박을 당하는 경우도 당연히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런 준비를 홍명보 감독이 이라크전에는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기술적인 선수들만 요 앞에 두면 되는 거 아니냐. 그 궁금해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김민재 선수가 세계 최고의 선수니까 요 앞에 두면 어떠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수비수가 이제 압박을 받을 때와 미드필더 라인에서 압박을 견딜 때가 어떻게 다른지가 이제 좀 명확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수비수가 여기서 받는 압박과 여기서 미드필더가 받는 압박의 좀 차이. 왜 김민재 선수가 좀 이쪽 공간에서는 뛰기가 힘든지 이런 걸 이제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수비수들은 나를 수비하는 공격수가 앞에 있잖아요. 이렇게 뒤에 붙진 않잖아요. 이게 앞에 있으니까 항상 내다보면서 뭔가 플레이를 할 수 있죠. 특히나 이 최종 수비 라인 선수들은. 근데 최종 수비 라인 앞쪽에 있는 모든 선수들은 사실 수비수가 골대를 등지고 이제 수비를 하게 되니까 내 뒤에서 이렇게 붙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볼을 받는 사람은 두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볼을 받았을 때 이 볼을 시선에서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나를 수비하는 이 상대 수비가 어느 쪽에 붙어 있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뒤를 돌아봐서 내 수비가 어디 있는지도 봐야 되지만 내가 볼을 받는 그 볼이 나한테 오고 있는 그 상황도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 볼을 받는 타이밍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볼을 받을 때 이 볼을 받을 때 주변 선수들의 역할이 또 아주 중요한 거죠. 이 선수가 한 번에 돌려놓을 수 있게끔 그 위치 선정을 또 가져가 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프 더 볼 움직임이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볼이 정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볼이 측면에 있을 때 이 득점을 하러 들어가는 선수들의 어떤 이런 게 정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오프 더 볼 움직임이긴 하지만 후방 빌드업을 할 때도 내가 이쪽에 수비수와 붙어 있다가도 이 볼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상대가 붙고 있고 이거 굉장히 우리 편한테 어려운 상황이다. 볼이 없는 상황에서 빠르게 와서 이 볼을 한 번에 돌려놔서 여기서 볼을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이게 정말 오프 더 볼 움직임을 잘하는 선수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지성형이 정말 이런 플레이를 잘했었고 그래서 이런 플레이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구조인 거죠. 구조. 앞에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놓고 이 볼이 들어왔을 때 이 주변 선수들이 어떤 위치에서 볼을 받아서
어떻게 공격을 진행을 하느냐.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축구에서 전술적인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늘 감독이 바뀌어도 매번 이 자리는 욕을 먹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위치가 경기가 잘 풀렸을 때는 사실 되게 티가 안 나는 자리. 저도 이 포지션에서 선수할 때 해보면 정말 우리가 이기더라도 당연히 득점을 만든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공격 선수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근데 우리가 지게 되면 항상 뭔가 문제점이 항상 여기에서 이제 발생해요. 왜냐하면 공격적으로의 어떤 게임 운영을 잘 못했다라고 이제 또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수비적인 상황에서 상대의 뭐 미드필드나 아니면 뭐 세트피스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상대의 어떤 공격수를 놓쳐서 실점하는 경우가 생기면 정말 어찌됐든 많이 좀 질타를 받게 되는 포지션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어려움이 항상 따르는 포지션이고 지금 우리 대표팀에서도 이 포지션에서 이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좀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요 미드필더 라인에 대한 어쨌든 뭐 구성에 대한 고민도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황인범, 박용우 선수였다가 황인범, 김진규 선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경기가 그 순간부터 잘 풀렸는데 물론 이제 이라크가 한 명 퇴장당하고 했지만 사실 황인범, 김진규 선수를 수비 라인 앞에 2명 기용해서 선발 기용하는 요 플랜 자체가 우리가 월드컵에서 가서 할 수 있는 플랜은 좀 선발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두면 볼도 잘 다루니까 두 선수가 민첩하고 그러면 빌드업이 잘 되지 않냐. 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감독들이 생각을 할 때 조금 이제 탈압박 능력이 좀 떨어져도 피지컬이 좀 있고 수비 라인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선호하는 또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K리그도 제가 이렇게 TSG를 하러 가면서 보면 절대적인 팀이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뭐 K리그도 이전에 뭐 전북이 항상 우승을 했고 아니면 울산이 항상 우승을 했고 근데 지금은 정말 어느 팀이 이길지 사실 예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근데 저는 아시아도 물론 우리가 좋은 선수들 보유하고 있고 좋은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사실 절대적인 강자라고 얘기하기는 이제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변수가 생겨서 우리가 선실점을 한다? 그럼 사실 상대가 내려서면 정말 경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점을 안 하기 위해서 좋은 어떤 수비력과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는 이 위치의 선수들을 항상 가장 먼저 고민을 하게 되고 이 선수에 대한 신뢰는 그래서 저는 독보적으로 좀 보여질 수밖에 없다. 팀에서는 감독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게 그냥 우리가 오늘 한 경기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목표는 월드컵에 가서 또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좋은 결과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 미리 이 선수를 계속해서 이쪽에서 운영을 하고 하면서 이 선수가 앞으로도 경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어떤 키플레이가 될 수 있게끔 뭐 틀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쉽게 이 선수, 특히 이 위치에 있는 선수를 변화를 주는 건 어떤 팀의 어떤 감독도 사실 쉬운 선택은 아닐 거예요. 네. 사실 뭐 홍명보 감독이 이 자리에 황인범 선수 옆에 박용우 선수를 계속 뭐 울산 시절부터 계속 기용을 했으니까 워낙에 박용우 선수가 이 구조를 워낙에 홍명보 감독의 플랜을 잘 알다 보니까 계속 이제 기용되는 면도 있고 뭐 월드컵으로 가는 과정에서 결과로 홍명보 감독이 또 증명하면 된다라는 거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쿠웨이트전 같은 경우는 전술적인 플랜이 어쨌든 3백 기반으로 이태석 선수가 약간 뒤에 있는 그런 이제 과정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후반전 끝날 때쯤에는 3백으로 바꾸기로 했는데 어쨌든 똑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구조는 똑같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명보 감독이 원하는 구조가 딱 이런 형태였던 거겠죠. 근데 이제 이런 형태가 사실 처음에 이제 그 홍명보 감독이 선임이 될 때는 라볼피아나 이런 이제 단어가 있었고 변형 3백 사실 뭐 그 다 3백을 왔다 갔다 어떤 구조로 가져나가냐의 차이인데 그 과정에서 이 뭐 변형 3백이라던가 라볼피아나가 어떻게 이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고 싶은 이제 의도가 있고 근데 그게 왜 안 통해서 쿠웨이트전은 되게 시원한 경기가 나오고 뭐 오만하고 혹은 팔레스타인하고 비기는 경기가 왜 나올까? 똑같은 구조와 똑같은 이제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이런 걸 좀 궁금해하세요. 어떤 선수가 그 포지션에서 경기를 하냐 또 그 선수들마다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밀집된 수비를 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에 그래도 좋았던 장면 중에 하나는 미들서드에서 이제 볼 프로그레션을 통해서 볼이 운반이 됐을 때
황인범 선수가 볼을 잡고 연결시켜주고 스스로 이제 침투를 해 가면서 이 뒷공간을 노리는 이 패스가 들어가는 이런 장면들이 어떻게 보면 밀집된 수비를 파할 수 있는 이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볼을 잡고서 다시 이 센터백까지 볼이 연결돼서 전환이 결국 되게 되면 시간적으로 오래 소요가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한 번에 패스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한 번에 돌아서서 반대쪽에 있는 선수에게 연결이 됐을 때 좀 더 시간적으로 빨리 전달되면 여기서 이제 수비수와 1대1로 맞설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뭐 황희찬 같은 선수는 워낙 저돌적인 능력, 돌파 능력이 있는 선수니까 여기서 빠르게 돌파를 해서 뭔가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장면들이 보여졌는데 결국은 저는 이 축구라는 거는 뭐 이 제한된 지역 안에서 제한된 인원들이 이제 경기를 하다 보니 1대1로 붙는 상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 숫자적인 우위를 얼마만큼 빠르게 가져가면서 2대1 상황을 만들던지 아니면 볼이 전환되는 상황에서 빠르게 반응해서 여기서 2대1 상황을 만들던지 저는 이게 키 포인트인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볼이 어디에 있더라도 그 구조를 명확하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가야지만 볼이 왔을 때 빨리 주변 선수에 반응하면서 숫자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도 빨리 이 선수가 오버래핑을 돌지 아니면 접근했을 때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숫자적인 우위를 가져가는 게 가장 저는 키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전술적인 구조가 늘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네. 뭐 이 장면은 이제 원두재 선수가 가운데로 내려오는 장면이긴 했지만 네. 이렇게 이제 3백 만들고 이태석 선수와 설영우 선수와 같이 네. 풀백들이 올라가 있고 대신에 이 가운데에 전진우, 황인범 그리고 배준호, 이강인. 어쨌든 이 쿠웨이트의 수비를 좀 안쪽으로 좀 몰아넣고 그 다음에 좌우 측면을 열어놓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 쿠웨이트전엔 좋았던 선수가 저는 요 원두재. 롱킥이 아주 정확하다 보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요 한 번에 롱킥이 되니까 쿠웨이트가 어쨌든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선수를 놓칠 수는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안쪽으로 들어오는 순간 뛰어가는 이태석에게 한 번에 요 롱킥이 들어가더라. 요런 구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늘 이거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홍명 감독이 밀집 수비를 깨는 법이 있다. 네. 그게 이제 측면을 빠르게 좀 흔들어 놓는 것이다. 네. 그건데 이제 그런 이제 흔들어 놓는 과정이 이 구조에서 가운데로 좀 쏠리게끔 만들고 빠른 방향 전환 네. 이런 것들을 좀 원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금 울산도 경기를 하는 거 보면 루빅손이 윙백으로 출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그렇게 출전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양쪽에 있는 윙백들 특히 이제 측면에서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우리가 이렇게 좋은 패스가 왔을 때 과연 1대1 돌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또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패스가 연결됐을 때 여기에서 과연 1대1 돌파 능력이 있어서 이걸 벗기고 빠르게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선수인지. 근데 이제 루빅손 같은 선수는 수비력도 저는 활동량도 좋고 수비도 위치도 잘 서는데 공격적으로 이렇게 뭔가 뒤집어지는 상황이 됐을 때 여기서 뭔가 저돌적으로 이 스피드를 활용해서 뭔가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선수니까 아마 그래서 후반전에 황희찬 선수를 좀 측면에 기용했던 부분들도 네. 조금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3백하고 황희찬 선수를 그냥 윙백으로 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반향 전환했을 때 이 공간을 좀 빠르게 워낙에 또 저돌적인 선수다 보니까 이 공간을 좀 활용하고 싶어 했다. 이제 인천 시절에 울산을 또 많이 연구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울산도 잘 되는 경기가 있고 좀 안 되는 경기. 우리 대표팀도 잘 되는 경기가 있고 안 되는 경기가 있잖아요.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나올까요? 이제 사실 구조는 사실 늘 홍명보 감독이 거의 동일하게 가져가거든요. 울산이라는 팀은 이제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거는 팀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후방 빌드업을 어떻게 할지를 아주 많이 고민을 했었죠. 우리도 이제 그때 인천도 3백으로 이제 빌드업을 했고 미드필드 2명을 놓고 앞에 5명을 놓는 전술을 가져갔었는데 상대는 이제 거의 4-4-2 형태로 이제 수비를 거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볼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 이제 압박이 올 거고 그럼 이제 윙백 선수가 좀 더 빨리 볼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와서 이제 볼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 선수가 이제 측면을 벌리든 아니면 가운데 이제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든 근데 볼을 받으러 진행이 되면 이제 결국은 수비수들은 볼 중심적으로 쏠리니까 결국은 이제 전환되면 다시 압박 오고 전환되면 결국 윙포드가 이만큼 나오면 이 공간을 노려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천 입장에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미드필더를
최대한 스트라이커 가까이 접근을 시키면 압박이 오면서 생기는 이 뭐 흔히 얘기하는 뭐 확장된 공간이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볼을 받아서 이제 공격으로 전환되는 이런 상황들을 그때 나름대로 좀 재미를 봤었어요. 선수들이 코칭 스텝이 원하는 부분들을 잘 이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좀 울산을 힘들게 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결국은 이제 뭐 수비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선수들이 1차적으로 압박을 걸 때 과연 이 공간을 얼마만큼 이 선에서도 땡겨와서 공간을 죽이고 뒤에 라인까지도 올라와서 이 공간을 죽이느냐가 수비 조직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1선에서는 압박을 거는데 이 선수들은 뒤에 머물러 있어서 그 공간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수비하는 팀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울산에서도 좋은 선수들, 특히 스피드가 좋은 선수들이 압박을 걸고 왔을 때 과연 이걸 이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빌드업을 해내느냐가 울산 입장에서는 아주 좀 어려운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팀도 이런 장면들이 좀 꽤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대가 어떤 약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이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올라왔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강팀 입장에서 좀 달려들 때 아무래도 뭐 대표팀이다 보니까 조직력이 100% 완벽하지는 아직은 않다 보니 앞에서 눌러주는데 뒤는 안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공간이 좀 생기는 경우가 우리가 월드컵 예선을 보면서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월드컵 예선 치르면서 사실 매 경기 좀 실점도 연속적으로 있었던 시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월드컵 준비하면서 좀 보완이 되나요, 보통? 그렇죠. 이제 월드컵 조추첨이 뭐 10월, 11월 뭐 이렇게 맞습니다. 열리면 11월. 이제 상대팀이 정해지고 하면 정말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가 어떻게 빌드업을 하고 어떤 템포로 경기 운영을 하고 경기 국면에 따라서 어떻게 경기 운영을 하는지를 이제 명확하게 분석을 나오면 이제 수비 시작 시점도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서 훈련을 들어가겠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상대에 맞춰서 맞춤 점수를 통해서 이제 상대를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를 해 나갈 거예요. 이제 대표팀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그래서 그런 이제 디테일을 좀 보완을 해야 되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상대가 밀집 수비하는 거는 오만도 똑같고 팔레스타인도 똑같은데 쿠웨이트전에서는 좀 잘 되니까 왜 이게 이렇게 뭐 라볼피아나 혹은 비대칭 3백 이렇게 불리는 이 홍명보 감독이 3백을 만들어서 하는 전략 자체가 어떤 경기는 괜찮고 어떤 경기 좀 안 좋고 공격을 풀어나가는데 좀 기복이 좀 생길 때가 있거든요. 어떤 점에 좀 차이가 있었을까요? 흔히 저희가 이제 쓰는 양쪽에 이제 쓰는 선수가 뭐 황희찬 아니면 뭐 손흥민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이강인 선수가 될 수도 있고 결국 측면에서 뭔가 빠르게 전환을 통해서 측면에서 공격 찬스를 만드는 게 이제 많이 만들어서 거기서 득점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상대가 1대1이 딱 걸리면 특히 이제 뭐 정말 큰 대회에 나가서 뭐 손흥민 선수가 1대1을 상대랑 딱 걸었을 때 이걸 계속 상대랑 1대1을 걸게끔 이 공간을 만들어 줄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윙포드 선수들이든 아니면 사이드백 선수가 오버래핑을 나가서 이 선수의 어떤 수비 능력을 분산시킬 건지를 저는 좀 분산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워낙 1대1 능력이 좋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주변 선수들이 공격적인 옵션을 줌으로 인해서 이 상대 수비가 어디로 이제 수비를 쏠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더욱더 이제 손흥민 선수는 이쪽으로 쏠리면 안쪽으로 가져 들어가면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걸 하고 아니면 본인을 막기 위해서 오면 이거 내주면 정말 좋은 찬스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상황을 딱 마주쳤을 때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으면 와 저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 1대1 상황. 네. 보통 근데 이제 아무래도 팀에서 가장 기량이 좋은 공격수가 딱 잡았을 때 그 선수를 위한 공간을 줄 때가 맞나요? 아니면 이렇게 공간을 좀 이제 달려 나가면서 이 선수가 이제 조금 더 도와주는 움직임을 가져갈 때가 많은지. 저도 K리그 인천이라는 팀에서 있을 때 제르소라는 선수랑 같이 이제 경기를 해보면 정말 스피드가 와 정말 빨라요. 그 선수는 정말 빨라요. 근데 정말 빠르더라도 이 선수의 개인 컨디션, 어떤 바이오 리듬에 따라서 이거 정말 1대1 치면 될 것 같은데 이 치는 타이밍을 잘 못 잡아서 수비한테 걸리는 경우가 생겨요. 네. 사실 1대1 찬스가 딱 걸렸을 때 100% 내가 돌파할 수 있다. 이 선수들은 사실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주변 선수들이 빨리 어떤 공격적인 옵션을 만들어 줘야지만 이 선수가 더욱더 고립되지 않고 뭔가 다른 선택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 선수를 그냥 딱 1대1 딱 걸리게끔 놔두고 1대1에서 득점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고 했을 때 본인도 엄청 부담을 가지더라고요. 딱 넓은 공간이 딱 생겼을 때. 그리고 막상 치면
이 수비가 또 따라올 것 같으니까 막상 또 치는 타이밍도 잘 못 잡다 보니 빨리 치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상대 수비가 또 다 자리 잡은 상태에서 치다 보니 또 커버 플레이가 나오는 상황이 또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결국 중요한 건 볼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얼마만큼 빠르게 주변에서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서 이 형태를 만들어 주느냐가 그래야지만 저희 에이스들이 더 살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주변에 있는 선수들도 예를 들면 뭐 선수의 입장에서 손흥민 같은 선수가 딱 잡았을 때 뭔가 이 올라가는 이 움직임 자체가 좀 방해가 될까봐 공간을 좀 죽이는 행위가 될까봐 좀 약간 멈칫하는 그런 경향도 있나요? 저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보진 않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경기하는 뭐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경기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되게 쉽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는 이 파이널 서드에서 누군가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 이거를 연결시켜서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상황 그렇게 움직임을 가져가야 그 다음번 상황에서는 이 선수가 이쪽으로 쏠리게 되면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잘할 수 있는 슈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매번 좋은 위치에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지만 매번 같은 상황에서 1대1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되게 어려움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여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1대1 돌파를 측면으로 쳐서 크로스를 올리는 확률보다는 저는 누군가 오버래핑을 돌아서 여기서 연결돼서 크로스 올리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여기에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와서 세컨볼이 떨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손흥민 선수가 공격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근데 여기서 깊숙이 치고 가서 크로스 올렸을 때 여기서 이제 득점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 플레이를 손흥민 선수가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90분을 경기를 한다라는 건 이렇게 좀 다양하게 공격 옵션을 가져가야지만 그 안에서 단 한 번의 찬스에서 손흥민 선수가 잘할 수 있는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쿠웨이트전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선수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쿠웨이트전 같은 경우는. 근데 아무래도 좀 에너지 레벨이 있는 선수들이 좀 이제는 그 젊은 선수들 위주로 나왔으니까 요 도와주는 움직임들도 배준호가 잡든 아니면 뭐 이강인이 잡든 이제 우리의 어쨌든 기술이 가장 좋은 선수들이 잡았을 때 뭔가 주변에서 움직임이 되게 활발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주요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득점하는 장면도 결국은 미들 지역에서 이태서 선수가 빠르게 이제 압박을 하면서 볼을 뺏어냈고 이 패스를 한 번에 측면에 있던 배준호 선수한테 연결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정말 영리하게 이 선수가 붙는 타이밍에서 이제 빠져 들어갔고 사실 저희 공격수가 2명이었고 상대 수비수 3명이었거든요. 수비가 더 유리한 상황이죠. 지금까지는. 근데 이 패스가 연결되면서부터는 이제 상대가 한 명 끌려 나올 수밖에 없으면 여기는 2대2 상황인데 결국 골대 쪽으로 들어가는 공격수의 움직임을 수비는 따라가기가 아주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슈팅으로 해서 마무리가 나오긴 했는데 크로스가 되더라도 공격수한테 아주 유리한 상황인 거. 그래서 주변의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주변 선수가 옵션으로 빠르게 이제 움직임을 가져가는 장면들은 요번에 많이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요 장면이잖아요. 배준호 선수에게 이제 볼이 가는 그 순간. 그렇죠. 이때 이제 아까 강조하신 게 잡는 순간 이미 이강인 선수가 볼이 건너가는 순간 움직이기 시작했다. 맞아요. 요 움직임이 일단은 오프 더 볼이라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았던 거고 순간적으로 뭐 이강인 선수를 원래 막아야 되는 선수가 못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한 명 끌려 나오는. 그렇죠.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전반에 배준호 선수가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안쪽으로 치고 슈팅을 때리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90분 동안 이런 장면에서 다양한 옵션들이 나와야지만 전반전에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는 아마 또 안쪽으로 치고 때리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안쪽을 먼저 수비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빠져들어가는 상황한테 너무 좋은 어떤 패스길이 열리는 거죠. 뭐 홍명보 감독이 울산을 이끌 때도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오버래핑도 하고 언더래핑도 하고 계속 이제 좀 도와주면서 분산시키려는 움직임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실행이 되느냐 잘 안 되느냐 요 차이가 어쨌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어쨌든 쿠웨이트전에는 괜찮았고 그 전에 실망스러운 경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기들은 또 약간 좀 답답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일관된 어쨌든 그 플랜, 일관된 이제 전술적인 구조를 가지고 일단은 하고 있다. 일단 명확하게 어떤 한 가지의 공격 옵션이라든지 뭐 게임 모델을 가지고서 거기에서 이제 상대가 그러니까
상대 수비 구조가 그대로인데 굳이 변화를 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 수비의 구조가 바뀌었을 때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가져갈 건지를 고민하다 보면 우리의 구조도 좀 변화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상대는 그냥 내려서서 밀집된 수비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구조의 변화를 굳이 가져가기보다는 선수의 변화를 통해서 그 구조를 파할 수 있는 그 옵션을 가져갔던 게 또 홍명보 감독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월드컵이 내년이니까 이제 한 1년 정도 남았거든요. 이제 월드컵을 어쨌든 나가보셨으니까, 스타셨으니까. 한 1년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어쨌든 이게 지금 홍명보 감독의 이 플랜이 1년 동안 이게 좀 맞아 들어가기 충분한 기간일까요? 대표팀이기 때문에 또 약간 만나서 이제 훈련하는 시간이 좀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게 완성도가 얼마나 될 수 있을지를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제부터 중요해지겠죠. 정말 그 대표팀 안에서 어떤 역할이라든지 각자 분야에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역할들이 명확해진 것 같아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조추첨이 끝나면 그 상대 분석을 이제 분석팀이 이제 전담으로 맡아서 이제 해야 될 거고, 또 이제 코칭 스텝은 아마 조만간 또 미국에 가서 이제 우리 캠프를 이제 사전 답사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그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외국에 나가서 저희도 그때 남아공 갔을 때 저희가 머물렀던 그 캠프가 되게 외진 곳이었는데 그 캠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의 어떤 스트레스가 정말 컸어요. 그 경기 한 경기 치르고 나면 그 안에서 오는 어떤 선수들의 어떤 뭐 허탈함, 아니면 뭐 좌절감, 아니면 뭐 경기를 잘한 선수들은 어떤 뭐 기분이 나쁘지 않겠지만 그 경기력에 따라서 선수들의 컨디션이 되게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모든 어떤 컨디션들을 좀 편하게 쉴 수 있게끔 그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이미 다른 팀들도 그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맞추고 선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가서 여러 곳을 둘러보고 좋은 우리한테 맞는 그 안에서 모든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고 모든 시설이 갖춰진 곳을 선점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남은 선수들은 그 월드컵에 맞춰서 최고의 컨디션을 이제 만들어내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뭐 부상자들은 좀 더 회복에 집중을 해야 될 거고, 특히 이제 유럽파 선수들은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충분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 국내 선수들이 얼마만큼 그 선수들을 따라가 줄 건지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동아시안컵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있을 A매치에서 이 선수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그 선수들의 어떤 에너지 레벨도 전체적으로 올리는 부분들도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1년 정도 사실 그렇게 막 긴 기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홍명보 감독이 어쨌든 이 구조는 이제 예선을 통해서 되게 명확했다는 것을 어쨌든 봤으니까 쿠웨이트전뿐만 아니라 좀 더 이제 강한 팀을 상대로 또 월드컵을 이제 나오는 팀들을 상대로도 통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레벨로 만드는 거. 요게 이제 홍명보 감독에게 가장 중요하고 선수들에게도 가장 그 중요할 것 같고, 그 과정을 또 이제 1년 동안 지켜보시면서 종종 김준성 코치님에게 또 이런 전술적인 것들 여쭤보고 월드컵 기간엔 또 월드컵 얘기도 또 해보고. 저 현장 가지 마요. 아니 그러니까 월드컵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이제 뭐 우루과이전 어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또 기억이 있습니다. 우루과이전 선발 멤버시니까 그런 거 이제 종종 또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번 김준성 코치님 모셔볼게요. 가보겠습니다.